이게 지금 진로적성 컨설턴트라고 2급 과정입니다. 2급 과정이고 자격증도 있고요. 그래서 2급도 있고 1급도 있고 그래서 민간 자격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교재 내용하고 이제 같은 건데 이 지문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지문이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접했다가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10년째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정말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좀 괜찮은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내용을 한번 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지문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석사 논문을 제가 충남대학교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지문 패턴 데이터를 활용한 직무 역량 분석 방법 특허 출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컴퓨터에다가 와서 지금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인터넷 상에서 다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IT 기반으로 진로 적성 판단 프로그램 콘텐츠 시스템 개발을 저는 이제 여기 4번이라고 되어 있는 8번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갔던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들어갔던 돈만 한 2억 정도 가까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지문이 하고 있는 뇌과학,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의 지문, 그리고 지문과의 대화, 그리고 지문 치료 여기에는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교재 그리고 이제 1급 과정 교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지문 패턴 데이터의 운명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심리 쪽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데 한 5권 정도 제가 책을 봤고요. 제가 이제 늘 그 지문 관련 교육을 하면서 제 사명선언서를 먼저 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그냥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활용한 심리 상담을 통해서 나의 행복과 고객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준다. 진로 상담 기회를 제공해서 즐겁게 잘하는 일이 직업이 되도록 안내해준다. 그리고 보람되고 유익하게 살아가도록 안내해서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해 나가겠다. 끝에 이제 훌륭한 미래인재 탄생과 육성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고객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맞는 저하고 이렇게 어떤 컨셉이 맞으시는 분들하고 이제 제가 어떤 비즈니스로 진행을 하고 2급 과정이 있고 1급 과정이 있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사명 선언서 그 내용을 이제 토대로 이제 개요와 목표를 계속 세워서 궁극적으로는 미래인재 탄생, 미래인재 육성.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미래인재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능해?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지문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객관적이고 유전적인 그 요소를 토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성격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수 재능이라고 해서 다중지능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다중지능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중지능의 이제 5월 순위가 이제 그쪽의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7가지, 8가지 정도를 도출을 해내는데 우리는 이제 손가락이 10개가 있다 보니까 10개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우수하고 어떤 게 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것들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화 다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 스캔하고 패턴을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하면은 서버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려받아서 분석 결과는 PDF로 이렇게 딱 되죠. 그래서 이따가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제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문 적성 검사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성격 유형에 의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 성격 유형을 그대로 한 진로 상담. 이 교재 내용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교재 열어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코칭 검사는 어떻게 코칭을 해야지 말 잘 듣고 잘 따라올 것인가. 이게 이제 주로 어린 아이들. 그런데 꼭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코칭을 해야지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는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칭 검사. 그 다음에 관계 지향성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부부간에 또는 자식과 엄마 또는 뭐 직원들 중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질까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중지능 검사와 같이 우수 재능이 이제 세 가지가 도출이 돼서 나오는 검사인데 이게 이제 직업 상담할 때 유용하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렇게 네 가지 보고서를 제출을 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지문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손가락 4개의 지문을 입력을 시키면 기승전결이라고 해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클로징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런 그 4가지 유형의 그런 특징이 나오는 그 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지문 중에는 나하고 누가 닮았는지 이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게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충청남도 교육청하고 이제 올해 23년도에 이야기가 돼서 충청남도의 초등학교 한 30개 학교를 제가 순회를 하면서 그걸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하면은 항상 저항에 부딪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정확하냐 이걸 많이 물어보고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여기서 검사를 하면 이거 정확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는 공학적인 쪽의 어떤 질문이잖아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인문학에서. 정확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적합성, 타당도, 신뢰도, 객관성 4가지를 가지고 이제 해봤어요. 그랬더니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이게 이제 한 80, 2, 3% 정도 이렇게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족스럽다 해보면 이제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질문이 좋은 것 같으세요? 선명한 거? 선명한 거 맞습니다. 안 지켜요. 퇴근할 때 잘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물을 많이 안 드셔서. 아, 그렇죠. 그래서 하면 바뀌는 건가? 손에 유분이 안 나와서 그렇고요. 건강 상태가 지금 현재 좋지 않아도 지문이 안 찍혀요. 너무 안 지켜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려 있었던 분들 이렇게 보면은 손에 이런 뭐랄까 또렷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지문이 좋은가요? 물어보면 명확하고 용산이 끊어짐이 없고 촘촘하고 그리고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지문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예쁘고 선명하고 그리고 선이 이제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야 돼.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좁고 뭐 이런 것보다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고 이게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스캐너로 보면은 이거 예쁘다 안 예쁘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거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걸 많이 물어보고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타고난 기질적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적인 그런 부분, 유전 형질,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다음에 뭐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특성,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내면의 심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수한 재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겁니다.
교육회사들도 이 재능을 선천과 후천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선천이 30, 후천이 70.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노력과 본인의 교육, 환경 이런 것이 70%를 선천적인 게 재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중기능. 그래서 이 지문으로 알 수 있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30%.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점 못지않게 단점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여기서는 뭐 이렇게 언급을 많이 안 하겠지만 나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는 어떤 게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지문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고요. 좋은 지문, 나쁜 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지문에 보면은 한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유형이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고 간혹가다 보면 지문이 한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문 한 가지 패턴. 그런 사람들은 매우 일관적, 보수적이고 여러 가지일수록 다양해요. 특징, 기질이 다양하다는 생김새 중요하다.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나치게 이제 막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지문이 너무 좋으네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간혹가다 보면 막 점 사주하고 같네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너무나 운명처럼 생각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따가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어져 있는 것과 내가 개척해야 되는 것이 플러스 된 게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치 이제 뭐 나한테는 어떤 것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충분한 사전 지식, 그 다음에 어떤 게 부족한지 부족한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장점보다는 단점에 중요한 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상담에 필요한 거 또 같은 얘기 단점 보완 방법 후천적인 교육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 에너지 심어주는 거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이게 자신감을 넣어주는 거다. 동기부여 사실에 근거해서 전달해줘야 돼요. 태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교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지문이 잘 만들어지려면 태교를 알아야 돼요. 태교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보시면 이 태교에서 태교 시기에 임신 기간 중에 태교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게 지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한번 시간이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50%, 어머니의 50%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전적으로 이어가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뭐 아버지, 엄마가 안 닮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내용을 보시면 임신 13주가 시작되면서 손과 발의 지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양수에 막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손짓 발짓을 하고 놀아요. 그러면 그 손짓 발짓을 하는 거에 의해서 양수에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 양수 파장에 의해서 지문이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신 12주까지는 수정체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임신 13주가 되면서부터는
생명체로 분류를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낙태나 뭐 이런 것들을 금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흑자들은 수중에서 탄생까지의 9개월이 태어난 이후에 건강한 삶을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The fetus prepares for life after birth in the womb. What occurs with fetal programming? So, programming, the idea that things can occur in fetal life that stay for the life of the offspring.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론, 건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늘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태아도 함께 느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임신 8개월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슬픈 영상과 즐거운 영상을 보여주고 초음파 화면을 통해 태아의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태아의 다리 부분입니다. 엄마가 즐거워하자 태아가 다리를 힘차게 뻗었다가 구부립니다. 아이고 동생아 그렇다면 나도 다리는 이게 뛰지라고 개발한다. 반면 엄마가 슬픔에 빠져들자 태아의 움직임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엄마가 슬플 때보다 즐거워할 때 태아는 훨씬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많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체급을 잘해야 되겠다. 제가 실감하니까 애기도 많이 움직여지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태교가 중요하겠구나 싶었어요. 만약 임신한 여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태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 엄마가 임신기에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뱃속 태아에게는 굶주림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를 받은 임신부는 혈관이 수축되어 태아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태아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해지면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40주를 채우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숙아의 원인이 되는 조상입니다. We had initially thought that something that happened during the pregnancy would not have a lasting effect on the child. We really expected the effects to be short term. 그러나 소장팀 교수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89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11년에 걸쳐 지능 검사를 한 결과 평균적인 지능 지수가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e tend to think that the fetus is well protected within the uterus and that everything, that the fetus is protected by the placenta, that it really doesn't matter what happens to the woman.
But what I'm discovering is that the fetus really is quite vulnerable. 엘베르트 교수팀은 임신 중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린 25명의 여성들과 이제는 10대가 된 그의 자녀들을 동시에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Kids are very curious when they explore the environment, but these children are more careful. We found that these children are more anxious than their controlled peers, where the mother has not experienced violence. 임신한 여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이 왜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쉽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걸까요? 연구팀은 이들 엄마와 자녀들의 혈액 속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7명의 아이들에게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 few percent changes, okay, and then you look at the correlation, that means early experience massively alter which parts of the genetic code array. So when the mother signals to the child very early on, listen, there is a certain environment you have to expect.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태어난 이후의 삶과 어느 정도는 연결되어 있을 거라 믿어왔습니다. 바로 태교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로 출발한 대학 프로그래밍과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유전학의 힘입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물질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태교가 잘 안 됐던 임신 기간 중에 태교가 잘 안 됐던 사람들의 지문을 보면은 지문이 많이 틀어져 있고 지문도 선도 뚜렷하지 않고 많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10명이면 10명 다가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본인만 그러냐? 그 부모님도 들여다보고 비슷하냐? 인당 그게 이제 대물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고리를 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지문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이렇게 보면은 12주까지는 수정체, 생명체로 분류가 되면서부터 눈, 코, 손, 지문이 만들어지는데 오장 육부도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3주부터 19주까지 오장 육부도 같이 만들어지고 우리 그 머릿속에 있는 대뇌라고 하죠. 대뇌도 그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손은 우리 대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오장 육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간, 그다음에 심장, 폐, 위장, 신장 이쪽하고 그래서 해당하는 손가락에 지문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런 오장 육부의 기능도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태교신기라고 하는 것이 들여다보면 교재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엄마의 심리는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행동 강령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 이 태교신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혹시 태교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책 읽어보셨어요? 다는 못 읽었어요. 네. 저는 유아교육과 전공자예요. 거기서 네. 하면서 계속 태교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네. 계속 강조하셔서 누구예요? 쓰신 분이? 사주장 이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청주에서 태어나서 용인으로 시집을 갔어요. 우리나라의 영조, 정조 시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때 당시에 태교신기를 이렇게 쓰게 된 계기가 옛날 어른들은 참 지성이 좀 충만해서 태교도 잘하고 이랬는데 요즘 것들은 경고망동해서 태교도 못하고 큰일이다 이래서 그때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한 200년, 한 30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 그래서 이 태교신기라고 하는 이 책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가져다가 일본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중학교에 여중생. 근데 우리 선조가 써놓은 우리 후손들은 이 교육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저는 이 중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7가지 태도, 임산부가 지켜야 될 7가지 태도.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걸 먹어라, 어떤 걸 하지 마라, 어떤 행동을 삼가해라. 아마 이런 것들로 각 채워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라든지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태아는 잉태된 후부터 사람으로서 본래 가진 성품과 성질이 있다. 뱃속에서부터 태아를 가르치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의 완성이 되는 것과 같다. 어머니 태중에 있었던 10개월을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한 살로 생활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만 나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참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인구가 막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전통 문화를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져야 될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 나이는 동양에서는 이미 이게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중요하다고 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한 살로 셈을 해줬는데 서양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서양에서는 동양의 이런 사상과 문화가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좀 들여다보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태아를 한 인간으로 여기고 태교의 필요성을 인식해왔고 뱃속에 자식 어머니는 혈맥이 붙어 있어서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화내면 애기도 화내고 엄마가 기쁘면 애기도 기쁘고. 그래서 엄마가 기쁘고 성내는 것은 자식의 성품과 기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듣는 것은 자식의 기운이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식의 살과 육체가 되더라. 그리고 시와 글을 읽고 즐거운 음악을 듣게 하고 임산부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귀를 즐겁게 하는 이유가 편도체가 이게 귀 안쪽에 측두엽 안쪽에 편도체라고 하는 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억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즐겁게 기쁜 기억을 많이 여기 저장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태아를 기르는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이 거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뭐 한 아이를 기르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진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 10달 기름이 아버지 정신만 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도성태교도 하면 중요하다. 이 정신이 뭘까요? 정성스러운 마음인가 이게 이제 정심이라고 하는 거는 정자입니다. 정자. 그래서 합도죠.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인연. 우리는 인연이 돼야지 만난다고 하잖아요. 인은 씨앗이고요. 연은 밭입니다. 인은 남자고 연은 밭입니다. 여자입니다. 인과 연이 제대로 만나야지 씨앗이 싹을 틔워서 하잖아요. 근데 인연이 잘못 만나면 어때요?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런 비옥한 토양이 아니라 불구덩이에 떨어지면 결국에 씨앗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그 씨앗 엄청나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건강한 씨앗이느냐. 그래서 스승 10년 가르침과 교육이 어머니 10달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이 태어나서 10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문에는 손가락 무늬 또는 주름 모양, 융선, 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융선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걸 융선이라고 하고 골은 안으로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간 걸 골짜기 골 뭐 이거. 그래서 신체 서명과도 같고 쌍둥이도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도려내고 피부 이식을 하면 원래 지문 있던 상태로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해요. 땀샘 때문에. 궁금하시면 해보시고. 인생의 방향성, 문명 발전의 지대한 공로를 지문이 했다. 그래서 인간하고 이제 비슷한 동물들은 지문이 있잖아요, 그죠? 오랑우탄도 있고, 코알라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똑같지 않았지? 그래서 5개월 전에 이미 만들어졌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문을 없애거나 수술을 통해 변경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동일하게 똑같이. 알 수 있는 거, 뭐 성격, 기질, 그 다음에 뭐 방향성, 스트레스 원인도 지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될 거, 대응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또 그 외에도 학습 지도 방법은 어떤 게 유효한지, 그리고 어떻게 소통을 이루면 좋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생김새, 모양.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지문의 생김새가 어떻느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교차되는 것이 몇 개 있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넘어가도 됩니다. 하여튼 내용은 이런 한 번씩 이거 가지고 나는 한번 상담을 잘 해봐야 되겠다.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응답이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남녀노소 2살부터 가능하고요. 80세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검사하는데 뭐 한 30초면 가능합니다. 30초 정도 빠르게. 그래서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그런 우수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성격을 알면 어쨌든 뭐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어쨌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점을 알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즐거울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점은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스트레스 원인을 통해서 이제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특성까지, 행동적인 특성, 남에게 좋은 것들, 뭐 어쨌든 원만하게 어떤 대인관계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사람을 부여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기관 같은 데에서는 기관장님들이 자기 직원들 거를 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부려먹을 거야? 부려먹는다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결국에는 쓰임새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알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신용협동조합, 신협이라고 하잖아요. 신협 같은 데 직원들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그 담당 그 상무님한테 브리핑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인사 배치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할 것인가. 영업부서에다가 배치를 해놨는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이 사람은 영업부서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문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줬고, 어떤 사람은 지문을 보니까 원칙주의자예요. 정확한 걸 추구하고. 그래서 이름도 이확신입니다. 확신. 그런데 지문도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제 이분은 책임감이 워낙 강해서 좋다. 그래서 감사실 같은 데 어떤 일 그렇지 않아도 좀 기획감사 이쪽에다가 옮겨야 되겠다. 그쪽으로 배치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쉽게 이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근데 예단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손은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은 좀 쉬었다 하셔야 될 거예요. 좀
들리시나요? 20분. 좀 쉬셨다. 네. 이게 이제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한 그대로를 손이 다 수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손에서는 외부에 있는 어떤 정보를 뇌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직접 어떤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이 그 대신 해주는 거예요. 만져보고 매끄럽다, 까칠까칠하다. 어떤 상태를 손이 다 그걸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보시고 그래서 호문클루스의 그런 그 지도를 보면 전체 우리 몸에서 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동물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문이 있죠. 소도 심지어는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이 시간이 좀 한 8시간 정도 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우선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했던 그런 엘빈 투플러인데요. 미래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젓가락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손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손도 이 젓가락도 전 세계적으로 23개 나라가 젓가락을 사용을 하는데 포크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젓가락을 쓰는 사람들이 뇌가 한 20%가 더 우수하대요. 그런데 이 23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쇠젓가락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쇠젓가락을 쓰는 사람들은 그 나무젓가락을 쓰는 사람보다도 더 두뇌가 한 20%가 더 발달될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정말 이 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왔다 갔고 그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쇠젓가락을 통해서 이 손이 자유자재로 잘 움직인다라는 두뇌가 그만큼 명석하다 이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엄지손가락이 50%의 힘을 가지고 있고 검지가 30%, 나머지가 2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에 해당되는 지문, 엄지손가락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비중에 의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두엽이 우리 인간은 약 40% 전체 뇌 중에서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차지합니다. 전두엽이 어떤 거냐면 우리 엄지하고 검지하고가 이 전두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어떤 걸 분석하고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어떤 걸 해석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뇌 중에서 3.5% 차지하고 개는 7%, 원숭이는 17%, 인간은 4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그런 면유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고도의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총괄 기능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사령탑이 전두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 강력한 의지력, 판단력, 예측력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고요. 심지어는 행복하고 슬프고 이런 것들도 인지를 하는 것들도 전두엽에서 있고요.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하거나 스트레스 조절 이것도 전두엽에서
억제하고,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인기, 명예, 자부심, 긍지, 감동, 의욕, 욕구 이런 것들을 전두엽에서 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 엄지는 대인관계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력한 힘, 공동체 리더십,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왼손 엄지. 오른손 엄지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애라고 해요. 자기애.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지력, 지구력, 끈기, 인내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오른손 엄지에 있고요. 그리고 왼손 검지에는 왼손 검지, 정보 수집. 이게 이제 왼손 검지는 공간 지각력이라고 해요. 우리 다중지능 쪽에서는. 그래서 방향성 이게 이제 이쪽에 있고, 오른손 검지는 수학지능입니다. 수학지능.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리더십,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수학지능입니다. 수학지능. 이렇게 다양합니다. 지능이 생김새가. 이렇게 보시면 이 지문도 중간에서 시작되는 여기가 핵, 중심점이라고 하고요. 움푹 들어가 있는 걸 볼, 튀어나와 있는 건 용선. 여기에 보시면은 선이 세 개가 모이는 곳 있죠. 세 개가 모이는 곳은 삼각점. 그리고 저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가 있는 거지 그냥 꼬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도 그래서 지문은 사람의 인격적 특징과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지문에 저렇게 보면은 땀이 계속 나는게 보이시나요? 네. 그게 이제 마찰 열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저것이 이제 어떤 감각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유효분이. 그래서 땀이 잘 안 난다라는 건 물을 많이 안 드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쌍둥이도 뭐 다르다라는. 일란성은 똑같고 이란성은 다르고요. 지문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병이랍니다. 크게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대분류로 후형문, 기형문, 두형문 세 가지. 머리 두자. 기형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평평하다, 호형문. 이렇게 이제 크게는 대분류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뭐 분포도를 보면 5%, 62%, 33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이제 대분류에서 호형문, 기형문, 두형문인데 이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파생된 게 이런 거, 뾰족한 거 가운데. 그래서 이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5%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문을 1번 안정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안정형이라고 외우기가 어려우면 1번 지문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2번 지문 가운데가 뾰족합니다. 뾰족해요. 2번 지문 탐구형. 주로 이제 검지 손가락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3번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꼬리가 새끼손가락 쪽으로 흘러내려가요. 삼각점은 이쪽에 있고 이쪽으로 엄지 쪽에 있고 새끼손가락으로 흘러가는 게 3번 지문 감성형. 우리나라에 가장 많습니다. 그거에 새끼손가락에 삼각점이 있고 엄지손가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 이거는 4번 창의형.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는 정해진 기형문, 반대로 되어 있는 기형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유엔 파악한다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5번 지문 삼각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 있는 거,
삼각점이 하나는 멀리 있고 하나는 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건 생김새가. 그래서 이건 열정형이라고 하고 엄지 쪽으로 뾰족하게 내려가 있는 건 이건 6번 창형, 독특한 창의형. 두 개가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태극 모양처럼. 이거는 관계형 7번. 그리고 8번은 안에서 보면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융선이 두 개가 돌아가요. 이거는 현실형. 8번도 동그라미가 두 개잖아요. 9번 한 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주도형. 그리고 10번은 원이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딱딱.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이거를 이것까지 같이 외워도 되고 아니면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질도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가 좀 이해가 돼야지 나머지 넘어가도 쉽게 좀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고요. 자, 이 기질도 이쪽의 기질과 이쪽의 기질이 좀 달라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사람들은 다시 환생을 하나요? 그건 아니고 환생을 해. DNA가 계속 내려오는 걸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어떤 데에서는 환생론을 믿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환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심리,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심리에서는 환생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환생이지만 어젯밤에 자고 오늘 다시 일어나고 이것도 환생입니다. 잘게 보면은 이것도 환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생의 경험이 70살 되신 분이 많을까요? 7살 먹은 사람이 많을까요? 70살 된 사람이 환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7살짜리 심리하고 70살 되신 분의 심리는 다르겠죠. 네. 그럼 어떤 상황에서 7살짜리는 무모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무모해요. 모르니까 막 저돌적일 수도 있고. 근데 70살은 어때요? 아, 이거는 분명히 위험할 수도 있어라는 거를 그동안 삶의 경험에 의해서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활동을 안 해요. 자, 심리가 어떤 거냐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고요. 청년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지문도 보면은 저수지에다 돌을 딱 처음에 던지면 처음에는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은 저렇게 수평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단계예요. 지금 초기 단계. 오래된.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이렇게 저도 해보니까 많은 환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져요. 속이 들여다보이질 않아요. 여기는 부글부글 쉽게 끓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밝히기 위해서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의 지문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 사람들 거는 한 1,300명 정도 걸 들여다보니까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을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했을까요? 이쪽. 그러겠죠. 당연히. 이 나이대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5에서 25 사이가 가장 많고요. 70살 이렇게 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재수없이 끌려가는 분들이 일부 있겠죠. 그 나이가 솔직하게 내가 삶은 얼마 산다고 내가 가서 독립운동 한다고 이렇게 안 할 때는 이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젊은 기분에 데모하러 가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청년 같은 노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분포는 한 3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이런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6명 정도 가다고 했어요. 이런 지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지문들이 이런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년 같은 기질, 노인 같은 기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기질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질도.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지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손가락의 순서는 이게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4번, 5번, 6, 7, 8, 9, 10. 뭐 이거 꼭 외우지 않으셔도 왼손부터 시작한다 1번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이것도 이제 저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서는 뭐 왼손 엄지인데요, 이게 몇 번일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이 1번 이렇게 하면 이게 1번 손가락에 이 지문에 따라 3번 지문이네요 이렇게 내가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똑똑하셔가지고 금방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1번 지문이고 안정형이고 물 흐르듯이 삼각점이 없는 게 특징이고 이게 이제 1번 지문입니다. 우리나라 5%입니다. 심리는 노인면 그리고 가운데가 뾰족합니다. 이거 창처럼 뾰족해요. 그런데 송곳처럼 뾰족한데 기질도 뾰족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걸 잘해요. 기질에서 봐서 드릴 건데 그래서 가운데 뾰족하고 삼각점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3번은 한 개의 삼각점이 있고 한 개의 삼각점이 엄지 방향에 있어요.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면 왼손하고 오른손은 다르겠죠. 생김새. 저걸로 보면 그냥 그거를 다르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새끼손가락 쪽에 있고 엄지 쪽으로 흘러내려요. 이거는 창의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창의형은 창의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기질입니다. 매우 감성적이야. 좀 전에 3번 감성형. 그 다음에 삼각형이 여기에 있고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는 가까이에 있는데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간 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이거는 5번지. 이거를 굳이 이제 잘 몰라도 우리 프로그램에는 이 샘플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하고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되어 있는 거. 독특한 창의형입니다. 엄지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 새끼 쪽에 있고 엄지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에는 이미 다 거기에 이렇게 샘플이 이렇게 딱 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독특한 창의형 6번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은 태극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엮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삼각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개. 아까 그 5번, 6번도 다 삼각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개. 근데 삼각점이 굳이 안 찾으셔도 이렇게 생긴 지문은 꼭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는 7번 지문. 8번 지문. 선이 두 개가 시작되고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가 두 개잖아요. 8번은. 현실형이라고 하고 삼각점도 당연히 두 개가 있고요. 두 줄로 돌아가고 8번. 근데 이 지문은 이 9번 지문하고 다르게 딱 봤을 때 8번하고는 좀 어지러워 보여요. 8번이 더. 혼란스럽죠. 좀 더. 9번은 한 줄로 돌아갔어요. 구자 쓸 때 한 줄로 이렇게 쓰지 않나요? 한 줄로 돌아가요. 주도형. 그리고 10번은 원형입니다. 원이 딱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10번 지문, 이런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원 그리라고 해보면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그려요. 자기 기질이라는 거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몇 번 지문이에요? 1번. 이거는 10번. 이거는 만약에 삼각형 여기 꼬리가 새끼손가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러면 3번. 반대로 내려갔다. 엄지 쪽 4번. 태극 모양 3번. 태극 모양 7번.
가운데가 뾰족하다. 2번. 그리고 여기 아니요. 여기 삼각점 있고 여기 있는데 이렇게 뾰족한 게 있대요. 예를 들어서 새끼 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게 5번. 5번. 그 반대. 6번. 동그라미. 10번. 예. 그다음에 S자. 8번. 7번. 8번은 선이 두 개라. 그렇게 하나는 삼각점이 가까이 있고 하나는 멀리 있는데 삼각점이 뾰족하게 내려간 쪽이 엄지 쪽으로 내려갔다. 저게 6번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뾰족한 거. 예. 그리고 엄지 쪽으로 흘러내려갔다. 이게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 용선이 두 개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S자 1번 어쨌든 성격은 이제 좀 여담처럼 보이죠. 성격은 후천적일까요? 선천적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세요? 선천이에요? 후천? 반반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인 쪽에 무게를 두는 사람도 있고요. 후천적인 무게를 두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지문은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천적인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적은데 무게로 따지면 매우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격 변할까요? 잘 안 변해요. 성격은 변한 것처럼 느낄 뿐이지 변하지 않아요. 바꿀 수 없더라.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런 거지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에 보면은 뭐 홍시문대 풍나고 새살 버릇 8가지가 고 이게 뭐 급한 사람들 번개고 홍보감 없고 욕심 많은 사람 같은 놈을 파놓고 혼자 먹으려고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불안함 그리고 저기 믿음감 이런 이게 다 지분에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거, 선천적인 걸 이렇게 봤을 때 선천적인 게 양은 적은데 무게로 따지면 적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징이 심리 뭐 그래서 1번 특징이 지분의 생김새도 이렇게 어때요? 반반하잖아요. 그래서 안정되고 차분하고 규칙적이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환경 변화 싫어하고 규칙 자율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과장된 거 싫어하고 이게 이제 1번 지문입니다. 1번 지문. 우리나라에는 5% 정도 있다. 그래서 지문의 생김새대로입니다. 생김새. 2번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뾰족해요. 근데 이게 이제 검지 쪽에 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추리력 좋고 체계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까칠하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대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연구단지 주변에 아파트에 가면 저런 지문이 많아요. 그리고 수학 교수님도 수학 선생님도 이런 지문. 구체적인 걸 좋아하죠. 엄지에는 없고 가운데가 뾰족하다. 창처럼 뾰족하니까 이렇게 어떤 말을 할 때도 창 끝으로 어떤 걸 공격하는 한 말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엄지 쪽에 이게 있고 새끼손가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 이게 이제 감성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65%, 62% 정도가 있어요. 부드럽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솔직한 편이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빠르게 진행한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국민성이라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끈기 있게 이끌어가는 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 좀 급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왜 잘 믿고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요. 쇼핑몰이 잘 안 망합니다. 쇼 호스트만 잘 선택을 하면 안 망해요. 왜 그러느냐면 성격 급한 사람들이 62%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잘 믿거든요 사람 말을. 그러니까 탄탄한 소비층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쇼핑몰이 잘 안 망해요. 그래서 쇼 호스트들이 항상 이제 멘트를 날릴 때 사람들이 잘 믿으니까 저거 먹으면 그냥 금방 맞는데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찬스라는 말 꼭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 우리나라는 62% 정도.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고집이 정말 세요. 상상력, 창의력, 아이디어, 자기 주장, 고집 세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관찰력도 좋고 그리고 또 감정 기복도 심하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지문이 엄지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반대로 되어 있는 기형문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에디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엉뚱해요. 근데 선생님 이게 어느 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손이든 이 내려가는 게 엄지 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쪽에 10개의 지문이 있잖아요. 그럼 10개의 지문이 다 같은 유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하나씩 다 입력을 시키면 돼요. 10개를 입력을 시켜요. 어떤 엄지에 있을 수도 있고 검지에 있을 수도 있고 확률은 여기 엄지에도 10개 중에 하나가 있을 확률이고 여기도 10개 중에 하나가 있을 확률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 10개의 지문이 다 이 여러 가지 유형에 다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 들어맞죠. 다 들어맞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그러니까 1번 유형이 있을 수도 있고 3번 유형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이 손가락은 50%라고 그랬잖아요. 힘이. 네. 이건 30%. 여기에 이것이 있는 것하고 주로 여기에 있는 것하고는 힘을 발휘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비중이 다르니까. 그럼 주로 엄지에 있는 유형으로 맞거나 아니면 공지 정도. 그래서 10개를 이렇게 프로그램에다 10개를 입력을 시키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계산을 다 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전체 퍼센티지 중에 몇 퍼센트, 저런 유형이 몇 퍼센트. 그래서 그만큼 양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각자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가장 우월하다 이거를 이제 도출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에 의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손가락만 특정 지은 건 아니에요. 10개를 넣으면 그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지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활동적이고 부지런하고 설득력도 좋고 그다음에 대처 능력도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래서 이런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끼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창의적인 지문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가서 보면 이과대생들 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 가서 그게 많습니다. 이런 지문들은 좀 어떤 그런 탤런트적인 끼인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곱창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활력이 넘치고 활동성, 부지런함
그다음에 아까 창의형하고 좀 약간 비슷한데 열정적인 창의형 또는 독특한 창의형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일욕심 많고 고집스럽고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예술적이고 그리고 일에 대한 욕심 때는 여유시간 필요하고 이런데 뭐랄까 어떤 거에 독특한 어떤 자기만의 개성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엄지에 있을 수도 있고 검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검지나 이런 쪽에 있으면 힘을 발휘를 많이 하겠죠. 이런 지문은 포용력, 협조 이게 두 개가 엮여 있잖아요. 협조, 관계, 중간 조정 역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결정할 때, 거절할 때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본인이 우유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기록하고 수집하고 이런 것들은 좋아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7번 지문, 7번 지문. 8번 지문은 이제 현실력이라고 해서 두 줄로 돌아가는데 임기훈련, 순발력, 대처 능력, 실리, 대응, 적응력, 그다음에 욕심, 판단적, 이기적. 아까 그 감성적인 지문은 좀 정적이라면 여기는 매우 현실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그래서 제가 이제 지문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거 잘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남의 어떤 그런 뭐랄까 남의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들에 그다지 개의치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그래서 내가 당신만 정말 좋아해. 그래놓고 다른 데 가면 다 좋아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정치인들. 그리고 주도형인데요. 이제 이거를 좀 이게 리더형 또는 지도자형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자존심, 추진력, 그다음에 책임감, 도전적, 그다음에 적극적, 실천적, 배려, 부족하고 신뢰하는 게 좋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리더형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형.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해요. 의지력도 좋고 그리고 많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딱딱 떨어져 있는 집 원칙주의자다. 원칙주의자. 정확해야 돼. 확실해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가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완벽함, 철저함, 원칙, 책임감, 그 다음에 정확함.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가지의 특징을 분류를 하고요. 없으시면 이거는 바로 한 번만 10분에 걸쳐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안정형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런 지문, 이 지문이 하나 있을 뭐 나머지는 다 3번 지문일 수도 있고 이런데 두 개가 있을 때는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은 이제 모범, 평화, 규칙, 안정적인데 성실함은 좋은데 외향적인 게 좀 약하다 이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믿음직스럽고 이거는 장점인데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이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불안해하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뾰족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사무적이고 계산적인데 그런 기승전결이나 이런 그 어떤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보면 까칠하고 그 다음에 좀 외면이 심하고 이게 좀 뭐랄까 쌀쌀맞아 보여요. 이런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외향성은 좀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 꼬리가 새끼손가락으로 흘러내는 감성형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지문이 10개인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감성적이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이런데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이런 솔직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이런 게 이제 장점이라면 충동적이고 좀 이게 감정의 기복이 좀 있고 분위기에 민감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보면은 성실하고 솔직한 거는 있는데 책임감은 좀 약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되어 있는 이 지문은 창의형이라고 하는데 창조적이고 과학적이고 모험적이고 비판적인데 창의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어떤 궁금증도 많고 그런 그 뭐랄까 엉뚱하면서도 그런 상상력, 창의성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발 변수가 있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또 부정적이고 이게 단점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면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은 약하고 그리고 이 열정형 5번은 이제 예술적이고 적극적이고 성취욕, 활동적 이런 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고 욕심도 많고 부지런하고 설득력도 좋고 한데 저런 단점은 쉽게 에너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늘 분산돼요. 그래서 외향성, 쾌활함은 좋은데 성실함이나 책임감은 좀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독창형은 독창성, 창조성, 독특함, 추론적 이런 것들이 자기 주장, 뭐 설득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좋은 반면에 고집이 세고요. 비판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체력도 쉽게 떨어지고 이게 특징입니다. 쾌활한 점. 그리고 이 쌍기문 두 개를 태릉 모양처럼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협력적이고 사무적이고 조정적이고 반개적인데 이게 어떤 걸 중간에서 엮어주는 일들은 잘해요. 그런데 우유부단해요. 거절을 잘 못하고 생각이 많고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함, 성실함 이런 것들은 좀 떨어져요. 현실형 같은 경우는 이기적이고 실리적이고 성취욕이나 저런 적응력, 뭐 저런 처세술 이런 것들은 좋은 반면에 어수선합니다. 좀. 그리고 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단점처럼 보여지고 외향성은 좋은데 성실함은 떨어지고 그리고 9번 이제 그런 주도형 같은 경우는 도전적이고 권위적이고 원론적이고 이런 것 특징이 있는데 리더와 같은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은 장점처럼 보여지는데 반대로 또 이제 배려심이 약하고 그리고 고지식하고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억압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처럼 보여지고요. 외향성은 좋은데 쾌활함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원칙형 같은 경우는 원리원칙주의자인데 완벽함, 정확함, 철저함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면 판단력이나 이런 원칙에 입각한 판단력, 위기극복력, 위기관리 이런 것들 잘해요. 믿음직하고 확고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강박관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원칙에다 이렇게 구속을 시켜놓기 때문에 매우 고지시켜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코칭 기법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성격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안정형, 뭐 감성형, 창의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코치가 다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추려는 겁니다. 안정형은 지속적이고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거, 규칙적인 거, 평온과 안전, 이게 이제 여기 코칭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탐구형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걸 근거로 해서 이런 게 이제 탐구형한테 필요한 거고, 감성형은 스킨십, 창의형은 칭찬, 열정형은 개성을 인정해 주는 거, 동창형은 칭찬과 애정을 가지고, 관계형은 조정과 배려, 구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형은 인정해 주는 거 필요하고, 주도형은 존중해 주는 거 필요하고, 원칙형은 믿음을 가져주는 거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고서에는 저 내용을 다 풀어서 보고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셔도 어떤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이런 유형한테 가장 필요한 안정형, 원론적으로 차근차근하게 겁나지 않게 안정감을 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장 필요한 게 저기 그래프에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이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호기심을 유발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해심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감성형은 이제 스킨십, 그 다음에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해주고, 그게 이제 애착심이라고 하는 건데, 애착이 사랑의 착 달라붙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착 달라붙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 유형은 칭찬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창의형, 칭찬. 그래서 이 유형한테는 이해를 해주는 거, 엉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존재감과 이해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설명이 이렇게 쭉 해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옥창형한테도 존재감, 이해심, 애착심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 관계형한테는 존재감이 필요하고, 현실형도 존재감과 신뢰감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좀 쉬셨다가 제가 저거를 하나를